반갑습니다.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12월 오늘 정말 추운 날인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 열정들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돈의 2025년 재개발, 재건축 시장 전망으로 좀 주제를 좀 바꿔보았어요. 빅 이벤트가 한번 터졌었죠. 원래 2025년도 시장은 좀 평이하게 갔었습니다. 금방 상반기 때 이제 금리 내려가면서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기 시작하고 재개발, 재건축도 활성화되고 이런 식으로 기대를 했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정치적인 이벤트가 워낙 확 커져버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정비 사업을 바라보는 사항을 좀 달리 봐야 될 수가 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이랑 재개발, 재건축은 좀 다릅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단점 중 하나가 정치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경험을 해보시면 더 아실 거예요. 인허가가 조합에서 말하는 청사진대로 되는 꼴이 없습니다. 물론 조합은 청사진을 제시해야죠. 조합이 처음부터 지금부터 15년 걸립니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찬성표를 안 던질 거니까. 그래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을 주면서 열심히 조합을 이끌어 나가는 어려운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막상 가려고 했었을 때 이게 인허가권자들이 자꾸 발목을 잡아버리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비사업 투자에 있어서 오히려 조금 명확해진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사실 이 얘기를 강연에서 해도 되나 안 되나 좀 하긴 했는데, 저 정치적인 얘기 1도 안 할 거니까요.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객관적인 사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12월 14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좌든 우든 다들 너무 민감해요. 뭐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부동산 투자자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그러면 그 다음 시대에 어떤 식으로 투자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그 다음이라고 전 보거든요. 자, 매일경제 기사 한번 볼게요. 2024년 12월 16일자 기사입니다. 내년 서울 집값 어떻게 됐나요? 상저하고다. 탄핵 심판 이후에는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부동산 전문가 50명한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도 역시 내년 상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는 보여요. 이 사태가 안 나타났었으면 2025년도 상반기부터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봤었거든요. 중심 지역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지금 이렇게 가격이 순간적으로 멈춰버렸던 이유가 뭔가요? 대출 규제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예금 금리는 어마어마하게 내려갔어요. 근데 대출 금리만 엄청나게 높습니다. 스프레드 차이를 어마어마하게 벌려놓은 게 금감원에서 자꾸 은행들 보고 자율규제 하라고, 가계대출 관리하라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금리를 어거지로 높여놓은 거죠. 근데 내년 가서 그 은행별로 가계자금 한도 이제 리셋되기 시작하면 다시금 이제 금리 대출 경쟁들 할 거라고 보고 있었었고, 실제로 이제 기준금리도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건 본격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봤었지만, 근데 갑자기 시국이 이렇게 돼버리면 일단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관심들이 있을까요? 일단 관심을 안 갖습니다. 다들 막 광화문 가고 여의도 가고 막 시위하고 이러기 바쁜데 뭔 부동산이야. 오히려 이거 영상 올라가면 이 시국에 지금 또 너는 또 부동산 투자하라고 그러는 거냐? 너는 또 책 공부하고 있는 거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근데 이 이슈가 어느 정도 잠잠해질 때가 되면,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 했죠? 탄핵 심판 이후에 어느 쪽이든 간에 탄핵이 가결이 되든 안 되든 결론이 나면 그때 가면 이제 사람들이 다음을 생각하겠죠. 지금이야 막 뭔가 방향성이 안 잡히니까 결정을 못했지만, 방향성이 그려지기 시작하면 이제 행동을 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거꾸로 말해요.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남들 다 움직일 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때,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2025년도 상반기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하지만 아무거나 사면 안 되겠죠? 그 얘기들을 해드릴 겁니다. 사실 2025년도에 올라가는 거는 맞냐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공급이 답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픈 것 중 하나가 지금이 공급에 있어서 정말 큰 골든타임이거든요. 이 골든타임이 정쟁 속에서 다 놓치게 생겼다. 자, 한번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랑 2025년도는 그래도 공급량이 꽤 돼요. 3만에서 4만 세대 정도가 입주합니다. 그런데 2026년도가 되면 박살이 나요. 참고로 이거는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26년도의 입주 물량은 끝까지 가보긴 해야겠지만 1만 세대 전후 입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올해 공급이 많았나요? 둔촌주공 12,000세대가 한꺼번에 몰려 있어서 그렇긴 했지만 근데 둔촌주공을 제외해도 그래도 거의 3만 세대 가까이가 추가 입주를 했단 얘기인데 그렇게 많았나? 개포에 좀 입주하고 어디가 그렇게 많았나 생각해보면 별 체감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025년도는 더 심해요. 이제 2025년도에 공급하는 곳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동부권에 좀 몰려 있습니다. 임은동, 장위동, 잠실권역, 신천동에 입주하는 거, 그리고 이제 잠원동. 그렇게 입주하는 물량이 조금 있고요. 그 외로는 다 짜잘한 애들 정도 입주합니다. 그리고 경기권이라 한다 하더라도 서울 근교로 보았을 때 광명의 입주 물량이 좀 많은 게 2025년도입니다. 2025년도까지 그래도 입주 물량 좀 된다 칠게요. 근데 2026년도가 되면 지옥이 펼쳐져요. 일단 1만 건이 안 된다는 얘기 했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얼마나 있느냐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어디가 있냐? 방배 5구역, DH 방배 3,000세대. 이게 다입니다. 나머지들은 1,000세대도 안 되는 조그만한 아파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026년도 때 공급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전세 가격, 월세 가격부터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벌써 공급이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세 금액, 월세 금액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입주장이 열리면 전월세 가격은 안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공급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여지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공급 무용론을 펼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공급량이 많았었지만 우리 공급 과잉에서 부동산 폭락한다라고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막 지옥이 열린다, 다 떨어진다 라고 했었지만 안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뭔 얘기예요? 거꾸로 공급이 준다라고 해서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다 라는 참신한 논리를 펼치긴 하는데 오케이, 뭐 집값이랑 공급이랑 상관없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전세 금액은 매우 큰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이제 전세 금액 상승은 이제 예정되어 있거든요. 지금이 정말 큰 위기 중 하나가 2026년도부터라는 겁니다. 2016년도부터 이제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2027년도, 2028년도 서울에 입주할 만한 데들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없어요. 제가 바로 재개발지구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뻔히 보여요. 이제 서울에서 여러분들 기다릴 만한 청약 어디 있는가 생각해보면 많이 안 남았어요. 지금 청약의 기회를 거의 다 놓쳤거든요. 지금도 청약 못 받았었으면 앞으로 청약만 기다리고 있으면 그때 경쟁력 어떻게 될까요? 분양가 어떻게 될까요?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정말 필요한 시점에서 갑자기 탄핵 정국으로 가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임대차 입법 폐지도 물 건너가나. 부동산 시장 윤탄핵 후폭풍 우려. 지금 당장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들 많이 있었거든요. 대표적 88 대책부터 시작해서 그 사항들이 다 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공급 차질 우려. 그러니까 국토부는 뭐라고 해요? 내년 착공하겠다라고 하지만 서울에 1,0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대단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따져보세요.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경기도권역 어거지로 모은다 하더라도 지금 현실이 시행사들 건설 경기 너무 안 좋거든요. 하다못해 그러니까 3기 신도시도 택지 분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민간에서 하도 분양을 안 받아가니까 일단 공공으로 돌려서라도 공사하겠대요. 여러분, 임대 아파트만 열심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는 아닐 수 있죠. 근데 공공 분양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였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조금 다르다.
국토부는 계속 공급량은 충분하다고 말은 하지만 통계가 보여줍니다. 어떻게? 공급량 박살을. 일단 인허가부터가 반토막이 나고 있어요. 인허가가 반토막이 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인허가 받은 것조차도 착공으로 못 가고 있어요. 자, 건설산업연구원 자료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의 90% 이상 착공을 했죠. 특별한 뭐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인허가 다 받아놓고 착공을 왜 안 하겠어요? 설령 낮았을 때도 나중에라도 착공을 하든 그런 식으로 다 움직였는데 지금 50%대로 갔다가 착공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인허가는 받아놨지만 착공을 하는 순간 금융비용이니 뭐니 이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착공을 안 하고요. 그리고 업계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허가 다 받은 것까지 해가 토지랑 다 넘기려고 하시는 물건들 되게 많습니다. 착공해서 분양도 잘 안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라는 고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인허가 받은 것만으로도 이제 앞으로 공급 물량 꽤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착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공사 기간을 30개월이라고도 얘기했었어요. 2년 반. 근데 지금은 36개월, 3년 얘기하는데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분들은 아실 겁니다. 요즘 건설사가 제시하는 공사 기간 몇 년 얘기하나요? 3년이면 빠른 거예요. 참고로 헬리오시티 공사 기간이 몇 년이었을까요? 3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 9,510세대 건축할 때 3년하고 조금 넘어가서 공사를 완료했었는데 물론 둔촌주공 공사가 멈췄었으니까 그건 논외로 치고요. 일반적인 공사 기간이 3년이 안 넘어갔었어요. 근데 각종 건설 산업을 옥죄는 규제들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공사비로 돌아오고 공사 기간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했었을 때 이제 3년 내로 착공하는 비율이 확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건설사도 한꺼번에 수주할 수 있는 물량들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이게 비용으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비 올라가는 것도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급이 잘 안 된다 했었을 때 신규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공급이 이제 없다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건 정비사업을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특히 서울과 같은 구도심은 빈택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거든요. 근데 정비사업들이 난항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무정부 상태로 가게 되겠죠.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직무정지를 당했고요. 그리고 국무위원 전원이 사표를 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부터도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공무원들이 이게 잘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누가 책임지고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거든요. 당장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공급에 대한 거는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서 꾸준히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요원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 공급 절벽이 더 장기화될 가능성들이 심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탄핵이 됐다, 조기 대선 간다 라고 하면 현 분위기 속에서 보수가 다시 재집권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 당권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제 대권을 이제 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의 그동안의 재개발 재건축 정책 한번 복기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물론 이재명 지금 당대표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항이 그동안의 민주당 정책이랑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지는 이제 공약 봐야 하는 거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동안의 민주당 정책들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얘기들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88 대책이 다 산으로 갔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자꾸 사업성이 안 나와서 사업 진행을 잘 못하다 보니까 용적률도 인센티브도 주고 어떻게든 빠르게 조합설도 빠르게 할 수 있게 해주고 동률도 낮춰주고 각종 사항들 무엇보다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하겠다 라는 사항들이 담겨져 있는 게 88 부동산 대책입니다. 근데 이게 잘 갈 수 있을까요? 88 대책은 왜 나왔을까요? 분담금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옛날처럼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거 아니거든요. 공짜로 재건축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리고 대지집은 넓었었던 애들만 그게 가능했었죠. 이제 분담금들을 내야 되는데 진짜 요즘 움직이고 있는 정비사업들 보면
기본 이제 5억대로 가고 있습니다. 새로 가는 애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2000년대부터 움직이고 있었던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도 보다 보면 요즘 분당 금액 4억 뜨면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로 가는 거고, 5억 뜨고 6억 뜨고 이런 조합들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벌써 추정 분담금만 10억 이상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10억은 조금 오바긴 해요. 뭐 초고층으로 가겠다, 어떻게는 하이 퀄리티로 가겠다, 하이엔드 이런 식으로 가는 곳들이 지금 10억이고 일반적으로는 아직 5억 전후 움직여지긴 하고, 지금 3억 분담금도 예전에는 3억이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3억 3자가 뜨면 우리 조합 너무 잘했다. 지금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새롭게 움직이는 재개발 재건축들이 과연 분담금 얼마로 갈 수 있을까요? 기본 5자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얘기하면 자꾸 막 이상한 얘기들을 하세요. 아니 이거는 건설사의 폭리를 취하고 있어서 라고 하는데, 결론만 얘기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33평 공사비가 얼마일까요? 원가가 얼마일까요?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평당 공사비가 1000만 원이다 가정해보면 3억 3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면적이라는 거는 세 가지 면적이 있어요. 전용 면적, 공급 면적, 계약 면적. 근데 계약 면적이라는 게 뭐예요? 일단 전용 면적은 현관문 열고 실평수를 전용 면적이라 말하고요. 공급 면적은 아파트 한 동을 만들 때 유지하는 면적,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등등이 포함된 거죠. 마지막으로 계약 면적은 뭘까요? 아파트 한 단지를 유지함에 있어서 필요한 면적입니다. 단지 지하 주차장 안 만들어요? 커뮤니티 시설 안 만들어요? 지상 공원 안 만들어요? 그 면적들 다 n분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건축 연면적이겠죠?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계약 면적보다 건축 연면적은 좀 더 넓습니다. 근데 계약 면적을 퉁쳐볼게요. 자,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자 모집 공고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뭐만 봐요? 전용 면적, 84 타입 이런 것만 보는데, 쭉 옆에 보면 뭐가 있죠? 계약 면적이라고 있네요. 84 타입 계약 면적 몇이죠? 193제곱미터. 3.3058로 나눠보면 몇 평이죠? 58평입니다. 평당 공사비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5억 8천이라는 거예요. 물론 둔촌주공이 평당 1000만 원 공사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당 1000만 원, 평당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해도 체감이 잘 안 되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의 언어로 좀 바꿔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계약 면적을 실제로 보다 보면 일반적으로 신축 아파트 계약 면적 50평대 중반 정도 되고요. 약간 퀄리티 떨어지는 데들은 50평 초반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하이엔드로 가는 곳들, 반포에 짓고 이런 데들은 60평도 넘어가요. 하지만 우린 계산이 편하게 계약 면적 50평이라고 퉁쳐볼게요. 그러면 평당가가 600만 원일 땐 3억, 800만 원일 땐 4억, 1000만 원일 때는 5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200만 원씩 뛸 때마다 분담 금액이 얼마? 1억씩 증가한다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감이 없잖아요. 예전에 3년 전만 해도 평당 공사비 한 300에서 500 했는데 지금은 기본 8,900이거든요. 그럼 뭐 그냥 올라갔나 보다. 두세 배 올랐나? 그래서 여러분 분담을 얼마를 더 내야 돼? 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잖아요. 1억씩 더 내야 된다니까요. 공사비 200만 원 더 올려달라면 여러분 주머니에서 1억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보면 이제 깝깝합니다. 자, 그럼 33평 공사비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땅 내놓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 남의 땅에다 짓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땅 내놓는 건 짓고 여러분들 주택 짓는 금액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이 분담 금액이 5억에서 낮아지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분양 세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분담이 5억이냐 4억이냐 3억이냐 이게 결정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임대주택 같은 경우 원가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임대주택 한 채 낼 때마다 1억에서 2억씩 손실입니다. 일반 분양 수입 막상 생각해보면 꽤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분담은 많지 하면 임대주택 많으면 그것도 역시 마이너스입니다. 그거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합 사업성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약간 뉴스를 다시 보면 원가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우리 원가 김원동 선생님께서 맨날 뭔 얘기해요? 3억이면 짓는다.
33평 3억이면 짓는다. 원가 공개. 근데 여기서 원가 공개한 데를 보면 마곡 한참 전에, 막 세곡동 한참 전에, 그 시절에는 우리 재기회 재건축 분담금 2억으로도 했었거든요. 분담금 1억 낸 단지들도 있어요. 환급 받는 단지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절에는 민간도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는 게 뭐야? 야, SH는 시행사인데 지들이 시공사인 줄 알아요. 그건 지들이 직접 지어보든가. 맨날 남들 보고 3억이 지어라고 하지만 그 돈을 못 짓거든요. 참고로 여러분 직접 임대 아파트들 공고 뜨는 거 보면 공사비 엄청 올라가 있습니다. 3억으로 절대 못 지어요. 그런데 약간 이상한 소리들을 하시고 계시죠? 그럼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아, 30평대 관련이가 분담금 5억이 이제 기본이다. 제가 뭐 사업성에 대한 얘기를 오늘 길게 얘기하는 타임은 아니기 때문에 뭐 대지지분이나 뭐 이런 얘기들 안 합니다. 한데 우리 결론만 놓고 보면 어떤 데가 할까요? 잠원동도 보다 보면 대지지분들 봤을 때 대지지분이 괜찮은 단지도 있지만 생각보다 대지지분은 안 좋은 단지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잠원동은 가죠. 왜일까요? 그 분담금을 납부하더라도 이득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기사 조금만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요? 억대 분담금 내야 된다. 분담금 10억도 가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뜨죠. 그런데 분담금 10억 얘기가 나와도 계속 가격은 올라가요. 왜일까요? 지금 옆에 반포 가격이 뭐 50억, 60억씩 하니까 그래, 우리가 분담금 10억을 납부한다 하더라도 신축이 되고 한강뷰가 되면 가치가 우리도 50억은 가겠지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분담금을 지불하려 했었을 때 인근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랑 비교해 보면 됩니다. 내 집값 더하기 5억을 했을 때 인근 신축 아파트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사업은 진행될 거고요. 안 되면 못 갈 거예요. 그럼 제가 어디라고 얘기 안 했어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냥 정답 바로 말씀드리자면 마포 성동구도 힘들어요. 대지집은 높아서 사업성 좋은 데가 아닌 이상은 지금 마포 성동구만 하더라도 구축이랑 신축 가격 격차가 5억, 6억 정도 하거든요.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신축이 먼저 올라간 거고 구축은 저평가야 라고 생각했지만 구축 그 가격이 맞습니다. 구축 쉽지 않아요. 왜일까요? 5억 분담금 더하면 마포 성동구의 구축 가격이 지금 한 13억, 15억이다. 근데 분담금 5, 6억 납부해야 된다. 이미 그럼 20억이죠. 그럼 20억짜리 신축 사고 말지. 신축, 준신축도 우리가 완전 대장단지가 아니라 약간 뭐 그래도 저평가된 데 찾아보면 아직도 18억, 17억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럼 걔 사고 말지가 되죠. 왜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15년 동안, 10년 동안 그 힘든 세월의 인고의 역경을 다 겪어가지고 완공했을 때 메리트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재건축 하겠어요? 못 하겠죠?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주변에 봤을 때 가격이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데들이 가겠죠.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1기 신도시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발표한 게 바로 11월 말이었습니다. 11월 말에 발표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계엄령이 터져요. 재개발 전문가에 막 기자님들이 연락 오거든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이거 발표했는데 사업성 어떤가요? 하면 제가 여기 단지마다 여기는 사업성 괜찮고 여기는 좀 그냥 그렇고요. 여기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얘기 쭉 했는데 갑자기 계엄령이 빵 터져버리면서 이슈가 다 묻혀버립니다. 제일 큰 피해자가 1기 신도시에 보거든요. 선도지구 선정이고 탈락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나오죠? 선도지구도 뭔 얘기 나와요? 분담금이 최대 변수다 얘기 나오고 또 하나 타이틀이 있죠? 공공기업 꽉 채웠다는 얘기 하죠? 이거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건데 사실 선도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동의율은 다 75% 넘겼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의율 만점인 곳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 뭐가 갈랐냐? 공공기업 열심히 하겠다라고 써놓은 단지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공공기업, 아까 임대주택 얘기도 언뜻 했지만 기부채만 많으면 사업성이 또 깎이거든요. 이거를 현실적으로 일단 되고 보자라는 식으로 갖다 질러놓은 것들은 많은데 과연 이게 어디까지 분담금 계산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도 뻥을 너무 심하게 치고 있어요. 2025년도에 특별정비구역 지정하고 2026년도에 사업시행계획이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27년도 착공해서 30년 입주하겠다. 이거 정비사업을 잘 몰라도
이게 뭐 어디 상상 속의 재건축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불가능한 숫자거든요. 그래도 저는 맨날 이게 너무 청사진을 얘기한다라고 했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이런 시나리오를 펼쳐놓는 것 자체를 뭐 나쁘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죠.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라는데, 그리고 2030년도 입주를 시키겠다라고 떠들고 다녀야 30년도 입주를 못 시켜도 33년도 입주를 시키든 35년도 입주를 시키든 하겠죠. 근데 지금 현 정권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핑계가 생깁니다. 안 그래도 국토교통부 담당자도 일단은 빨리빨리 하라고 하니까 30년도라고 일단 질러놓긴 했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싶었었다가 갑자기 막 탄에 빵 터지니까 잘 됐다. 안 그래도 30년 이거 못 지킬 뻔했는데 핑계 대게 생겼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정비구역 지정하고 조합 설립, 조합 설립도 원래 오래 걸리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도지구 같은 경우는 동의율이 높았었으니까 바로 조합 설립 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상가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된다 칠게요. 그럼 정비구역 지정 25년도 해버리고 조합 설립도 25년도 했다 쳐요. 그러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조합 설립에서 사업시행인가까지 보통 2, 3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보통 2, 3년은 빨리 갔을 때 2, 3년이에요. 우리 조합은 사업시행인가까지 8년 걸렸어요. 이런 데 많아요. 쟁점이 없을 때 보통 2, 3년. 그러니까 1년 만에 가는 조합도 있긴 해요. 근데 1년 만에 가는 조합보다 밀려나가는 조합을 찾는 게 더 빠를 겁니다. 그리고 사업시행가에서 관리처분까지 보통 몇 년? 2, 3년. 근데 이거를 국토교통은 뭐라고 말한다? 사업시행인가랑 관리처분인가랑 한꺼번에 하이패스로 그냥 1년 만에 둘 다 퉁쳐서 해버리겠다라고 하니까 뭐 일단은 목표는 존중해 드리고요. 2주 철거하는데 보통 몇 년 잡죠? 2년 잡습니다. 그리고 착공하면 중국까지 3년. 그런 건데 선도지구니까 세입자가 못 나가 하는데 막 강제로 집행관들 막 집어넣어가지고 다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원래 공공이 들어가면 더 늦어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3기 신도시도 토지 수용을 하는 3기 신도시도 그렇게 빨리 못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빠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닐까요? 근데 알면서도 저는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왜? 예를 들어 1기 신도시 재건축 지금부터 15년 걸립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장 1기 신도시 주민들도 막 김새는 걸 떠나서도 여러분들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다릴까요? 안 기다리겠죠? 국토교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집값 안정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공급이 없구나, 집을 당장 사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집값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기다려. 빠르면 진짜 27년도에 일반 분양도 할 수 있고 아니면 28년도나 그쯤에는 일반 분양할 수 있으니까 기다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그래 2028년도에 분당에 일반 분양 나오는 거 한번 볼까 하면서 이제 행복회로 돌리시면서 기다리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집을 사지 말도록 하는 게 이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왜 이렇게 조합도 이런 스케줄은 안 잡아요?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일기신도 이제 더 어떻게 되죠? 자, 떨어진 데들은 막 호가 떨어지고 선정된 곳은 올라가고 그러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래 선도지구 된 곳들 축하해 라고 하려 했더니 갑자기 계엄이 터져가지고 다 힘들어집니다. 이제 중요한 키워드 나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바로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인허가 리스크를 피하는 곳들을 가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투자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특히 정비사업 초보자라고 하면 너무 초기 지역부터 하지 말아라. 지금부터 15년, 20년 걸릴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를 그렇게 투자합니까? 라는 얘기하면서 애들한테 사주면 상관없겠지만 내가 산다고 가정하면 나의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해라 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 그런데 이게 그래도 현 정권이 계속적으로 갔을 때는 그래도 뭐 여기저기 보면서 투자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갑자기 정권이 급변할 수 있거든요. 이제 뭘 고민해야 될까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을 최악을 고려해야 됩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입니다. 신속통합기획으로 가요. 맨 처음에 신통기획 선정됐을 때는 다들 막 우와 우리 인센티브 많이 받고 잘 가겠다라고 했더니 서울시가 엄청 싸워대죠. 데이케어 센터, 임대주택 이런 식으로 갔다가 어마어마하게 싸워대는데
이게 뭐랑 붙어 있는 거예요? 인허가랑. 서울시가 인허가를 안 내주잖아요. 그러면 신속통합기획 가면 빨리 갈 줄 알았었지만 우리 진통기획이라는 얘기도 나오죠? 빨리 못 갑니다. 생각보다 빨리 못 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 봤을 때 사실 정비구역 지정조차도 지금 3년씩 걸려가지고 이제 공람공고 뜨는 곳들이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행정적인 게 빨리빨리 움직여주지 못해요. 우리 오 시장님 얘기 뭐라고 하죠? 데이케어 센터 없으면 신통기획 없다. 공익 외면하는 단지는 신통으로 못 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 시장님 관련해가지고 막 말들이 많아요. 재개발 재건축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엄청 많은데, 그런데 지금 최근 기류가 좀 달라졌어요. 갑자기 탄핵 얘기 나오고 뭐하고 하니까 더 나빠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업계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만약에 이제 탄핵이 됐어요. 조기 대선 갑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갑자기 대권 출마를 하겠다고 이제 시장직을 집어 던져요. 그래 버리고 나가면 사실 지금 시점에서 대선 쉽지 않거든요, 보수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시장도 민주당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제2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시 컴백하는 순간 재개발 재건축 안녕 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근데 이제 오 시장님도 한동안 막 뭐라고 했었어요? 대권 생각 51% 하면서 막 대선에 대한 막 생각들 계속 하고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안 나갈 거라는 생각이 더 큽니다. 지금 나가면 필패할 게 보이는데 그냥 서울시장 마저 2년 더 하고 26년도에 지방선거 하면 한번 3선 또 해가지고 그 다음 대선을 노려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만에 하나 인허가권자가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면 지금 이 공공기여도 너무 많다. 이게 보수 맞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시 보니 선녀 같네 하는 거죠. 이거라도 해줄 때 인허가를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대선에 누가 되느냐 라는 생각들을 하니까 지금 빠르게 인허가를 받아야 되나, 공공기업 받아들이면서도 데이케어 센터 받아들이더라도 일단 사업시행과 건축심의를 빨리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과거에 아픈 추억이 있거든요. 박원순 시장 9년 동안 있는 정비사업들을 새롭게 신규 지정은 꿈도 못 꾸고요. 있는 것들 어마어마하게 해제했습니다. 몇백 군데 정비사업들이 해제가 됐었죠. 9년 동안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미 조합 설립된 곳들조차도 인허가를 안 내줘요. 잠실주공 5단지가 사업성이 없어서 못 갔나요? 아니에요. 사업성 있어요. 근데 왜 못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자체를 안 열어주고 계속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내면서 조합원들 엄청 방해했잖아요. 그냥 해주기 싫은 거예요. 그냥 재개발 재건축은 나쁜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발목을 잡아대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신규 지정할 수 있을까요? 다시 도시재생 얘기 나오겠죠. 벽화 칠해주려고 이제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 벽화 칠해주는 사업 왜 할까요? 여기 사회적 기업들 많이 들어가거든요. 약간 예산 빼돌리려고 그런 것들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막았었던 재개발이 지금 오 시장이 풀어주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막 쿨하게 안 풀어줘서 오세훈 이러고 있었다가 다시 보니까 지금 오세훈이라도 감사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지금 정비사업조합들이 하고 있다. 그러면 자 이제 표가 다시 보입니다. 안전한 재개발 재건축 어디일까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거나 2025년도에는 적어도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 곳들이 안전해요. 왜? 사업시행 인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뭐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대표율 건축심의 등등등등등. 이게 단지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진짜 20개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인허가들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허가 때마다 발목을 엄청 잡아대기 시작하면 그냥 사업시행 인가까지 5년, 6년, 8년 걸리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사업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허가로 발목 잡은 거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든가 아니면 25년도 일단 정권 바뀌기 전에 어떻게든 빠르게 밀어내기 시기라도 할 수 있는 곳들, 적어도 사업시행 인가 전에 가장 큰 게 건축심이거든요. 건축심이라도 어떻게든 갈 수 있는 곳들까지는 어거지로라도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다음 정책자의 입김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를 수 있다. 박원순처럼 그렇게까지 재개발 재건축을 악의 축으로 몰아갈까요?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최악은 항상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청사진대로만 갈 수도 있겠지만 청사진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부동산 투자는 끝났어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어디가 오히려 살아남겠다. 지금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문제가 됐을 때도 이런 때들까지는 괜찮겠다. 일단 사업시 인가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이후는 조합원들끼리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 받는 데 있어서 뭐 시도지사가 관여하나요? 안 해요. 분양 신청할 때 시도지사가 관여하나요? 안 합니다. 그냥 이제 분담금 성적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우리 조합 분담 금액이 5억이야 6억이야 이 조합장 나쁜 놈 건설사가 폭리를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있어도 조합원들끼리 합의로 움직이는 거지 시도지사가 관여하고 대통령이 관여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관성으로 움직여지는 시대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우리 인허가 리스크를 피하려면 사업시인가 이후로 가는 게 안전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당연하겠지만 관리처분 인가를 우리가 8부능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정비사업의 8부능선을 넘은 관리처분 인가 받은 애들 얘네들은 진짜 확실하고 그래도 사업시 인가 받은 애들 혹은 조만간에 받을 것 같은 곳들은 그래도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비벼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더 앞에 있는 곳들, 초기 재개발, 초기 재건축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살려고 하면 잘못하면 가시밭길인데 그런 데를 굳이 지금 사야 될까요? 좀 지켜보면서 대선, 탄핵 어떤 식으로 가는지 보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키워드를 뭘로 알려드렸나요? 사업시행 인가에 대한 사항으로 기준점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재개발에 대해서입니다. 재건축은 초토화될 수 있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어떻게 따지면 민주당이 아이덴티티에 가깝습니다.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부터 출발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법률인데 이게 말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거의 신념과 사상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초안이 없어질까요? 이거 88 대책 4개 나온 게 언젠데 그래도 88 대책 내용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인센티브를 주는 거라든가 동일 완화에 대한 사항인가 약간 조금씩 원안에서 뭐 바뀌어 나가는 게 있기도 해도 제초안은 논의 자체를 안 해요.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초안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셔야겠죠? 2022년도 9월 29일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국토교통부가 발표했었고 이게 실제로 개선이 되긴 됐었어요. 근데 이거를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합리화 방안이라고 보거든요. 핵심을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제초안 이거 뭐 통과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제초안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미지원 이득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 형평성 문제. 참고로 과세라는 표현을 국토부는 절대 안 쓰려고 해요. 이거 부담금이다. 이중과세, 이거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얘기하지만 우리는 다 똑같죠. 자, 그러면 이제 미실현 이득에 대한 문제 뭘까요? 세금이라는 건 언제 내요? 이득이 있었을 때 내죠. 근데 추정가로 내버려요. 그래 버리면 내 주택을 내 현금이 없어. 분담금 갑자기 5억 내래, 10억 내래. 돈이 없어. 그거 어떻게 내야 돼요? 집을 팔아서 내야 되나? 차라리 집을 팔아서 내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어떻게든 대출을 받고 전세를 놔가지고 내고 아니면 있는 현금으로 냈어요. 근데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해줘요? 환급해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은퇴자들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집 한 채 30년 동안 들고 있었다가 재건축 됐는데 갑자기 10억 내래.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 뺏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납니다. 또 이중과세 문제.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라고 국토부는 말하는 게 과표 공제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제해주니까 상관없어 라고 하는데 정확한 건 여러분 세액공제랑 과표공제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를 해준다라고 하면 진짜 이중과세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예시로 봤을 때 한 10억을 부담금으로 갖다 청구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내가 양도세 납부할 게 10억이야. 퉁쳐준대. 그래 뭐 일단은 먼저 내는 게 아깝긴 해도
나중에라도 어쨌든 공제 받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세 표준에서 공제를 해주면 나머지에서 세금을 또 내야 됩니다. 미쳤죠? 이거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진짜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아주 행정 편의적인 정책이에요. 어떻게 돼 있냐? 최종 소유자한테 부과를 시켜버려요. 아니 재건축으로 초과이익을 얻어서 돈 번 사람을 규제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우리 기간을 나눠서 이득 본 거에 맞춰서 부과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그러려면 이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누구한테 얼마 걷고 여기서 어디까지 누구한테 어디 걷고 하니 귀찮으니까 그냥 최종 소유자한테 그냥 10억 다 때려버리겠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를 들어 재건축 진행 중인 단지를 샀어요. 5억이 올라갔어. 5억 올랐네 라고 했는데 분담금만 10억이야. 그건 난 마이너스예요. 왜 산 거야 이게? 근데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일까요? 매수자가 그 분담금을 알 수 있었었다. 10억 나올 거 알았었으면 애초에 그 가격에 안 샀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담금이 이 금액이 될지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이 금액 산정이 고무줄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도 들어봤을 거예요. 임대주 1대1 재건축을 하면 괜찮다 라는 얘기도 하지만 이거 시작가격 공시가격으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득이 없는 것 같아도 내야 돼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정상주택가격 상승분도 반영해준다 맞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정상주택가격 상승률은 어디 거 기준?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택가격 상승률은 아파트 빌라 다 포함한 겁니다. 우리가 반포 집값이 재건축 안 해도 20억 올랐네? 그러면 뭐 그거는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주택가격 상승률 자체를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막 200%, 300% 오른 것 같아도 그렇게 표시가 안 되거든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분담은 엄청난다. 그러면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반포주공 1단지 3주건인데 여기 조합에서 말하는 추산액이 4억입니다. 근데 이 4억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봐요. 그래도 얼렁뚱땅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정권 리스크 이렇게 커지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린 건데 가장 많이 납부하는 단지가 8억 4천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 8억 4천 단지가 어디냐에 대해서 말들이 많긴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때 시점에. 왜냐? 지초안 걸리는 단지들 중에서 제일 입지도 좋고 세대수도 많고 사업성도 좋았으니까. 2018년도에 계산한 겁니다. 그때 당시 아크로리브파크가 30억을 막 돌파하니만이 이럴 때였어요. 근데 지금 아크로리브파크 50억 넘어갔죠? 10억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2024년도에 국회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 통해서 받아서 이제 언론에 배포했었던 재건축 부담금 예상 단지들을 시뮬레이션 국토부가 최근에 돌린 거예요. 여기서는 많아야 4억이라고 떴어요. 그럼 이것만 봐도 어떨까요? 아니 어떻게 18년도에는 최대 8억도 생각했다가 갑자기 4억으로 줄어들었지? 왜 그럴까요? 이 기준점이라는 게 고무줄이다 보니까 진짜 유연하게 해주려고 하면 4억이 나올 수도 있지만 타이트하게 하려고 하면 10억이 뜰 수도 있겠다. 정권의 입김이 되게 셀 텐데 위원회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포주공 1단지 3주거는 이제 부들부들 떨어야 됩니다. 다음 정권 누가 되지?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어마어마하게 하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지옥문이 열릴 수도 있겠다. 여기 이때죠. 또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런 위헌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총액으로 해서 부과를 또 누구한테 하냐? 행정편의적이라는 얘기 있었죠? 조합에다 해버려요.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평균 금액만 얘기를 해요. 1인당 평균 8억, 7억 7천, 4억 이렇게 얘기를 하지 n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항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계산 방법이 바텀업으로 인당으로 계산시키는 게 아니라 탑다운으로 초기 평가 그 다음에 끝났을 때 가격 해가지고 n분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모순적인 게 부담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세금처럼 계산을 해버렸요. 누진세처럼 뭔가 누진 과표구 구간도 있고요. 이번에 합리화 방안이라고 내놓은 것 중에서 고령자들은 납부 유예, 또 장기 보유자들 또 감면 이런 얘기 있는데 그 감면을 어떻게 시켜주는 거냐? 일단은 조합에다 부과하잖아요. 조합에다 부과하는데 그건 조합이 걔를 나중에 회수하라는 건가? 그런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애초에 이건 거들려고 만든 법안이 아니거든요. 그냥 재건축 하지 말라라고 만든 법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재건축 초과이익 컨수제 막 열변을 포하고 1시간 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죠. 이것만 딱 놓고 봤을 때 야, 제초안은 미친 법이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있으면 재건축이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자, 결론만 얘기할게요. 재건축은 진퇴양난이에요. 사업성이 없으면 분담금 폭탄이라서 못 가고요. 사업성이 있으면 부담금 폭탄이라서 못 갑니다. 대지 지분이 20평이에요. 30평이에요. 그래서 막 우리 환급 받아요. 하면서 갔더니 와, 너네 이득이 많구나. 재건축 초과이익 컨수금을 한 5억 내도 괜찮겠네, 10억 내도 괜찮겠네 이러면서 삥을 뜯어 가기 시작하면 뒤집어지겠죠. 이래도 못 가고 저래도 못 갑니다. 그러면 재건축 어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럼 재건축 어디가 살아남을까요? 재건축 초과이익 컨수제 기준이 뭐죠?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최초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들까지는 재건축 초과이익 컨수제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입주를 곧 하든가 이미 입주가 끝났다든가 그런 단지 많습니다. 왜? 2017년도잖아요. 2017년도 때 관처 그렇게 신청하고 18년도에 관처 난 데들이 5년 진작이 지났죠? 이미 입주들 끝난 데들 많아요. 그리고 남아있다 하더라도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고 여러분들 9, 33평형 얼마일까요? 80억이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이미 생각하는 금액이랑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다 알면서도 못 갔었는데 그래서 우리 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제초안이 걸리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안 나오겠지 라면서 행복회를 돌리고 있었는데 우리 대통령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진짜 4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참고로 그 4억도 억울하죠. 그걸 내가 왜 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왜 내요? 근데 4억에 감사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겠다. 정비사업 끝났다. 잘 될까?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 뭐라 했죠? 구축 투자도 하시는 게 아니란 얘기했습니다. 신축, 준신축, 비싸도 우리가 좋은 거 몰라서 안 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행복회를 돌리는 거죠. 그래도 우리 여기 좀 저평가인 것 같은데 소장님 얘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어려울 수 있겠다. 왜? 체계별 재건축이 깨져나가기 시작하면 신축 아파트 희소성만 더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성, 아까 얘기했죠. 사업성 없으면 못 간다 했는데 사업성이 있어도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 재건축 초과이익 컨수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면 그냥 구축은 딱 그렇게 봐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예를 들어 이 구축 가격이 10억이야, 8억이야, 혹은 15억이야. 근데 이 금액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사시는 겁니다. 근데 어정쩡해. 지금은 이 금액이지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신축이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사업성 얘기는 제가 하지 않았지만 딱 이렇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80년도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도 사업성이 있는 단지가 있고 없는 단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목동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있고요. 상계동, 중계동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없죠. 그런데 1기 신도시가 대표적인 90년도 아파트 단지만 하더라도 사업성이 없는 곳들이 훨씬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오죽하면 법까지 만들어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을까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2000년대 단지들은 사업성 없어요. 대지지분 찾아보세요. 용적률 찾아보세요. 재건축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분담금 폭탄입니다. 신축이 점점 더 귀해지기 시작하면 가격 격차가 더 커지겠다 라는 생각 하셔야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어떤 걸 느껴야 되나요? 정비사업 힘들구나. 그런데 분명 정치인들은, 우리 위정자들은 여러분들에게 청사진을 제시할 거예요. 또 투기꾼들을 박멸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집들을 만들어주겠습니다. 2017년도 기사입니다. 청약 쇼핑 차단하겠다.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쉽게 하겠다. 쉬워졌나요? 5년 동안 쉬워졌습니까? 하나도 안 쉬워졌거든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공급을 해야 되는데 자꾸 수요 억제 정책만 하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이게 올라가는가. 그러니까 맨 막판에 뭔 얘기했어요? 빵뚜아네트 얘기 듣다가 떨어졌죠? 아니 빵이라면 밤새도록 굽겠지만 얘기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실 주택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공급 대책을 해놔야 되는데, 근데 재개발 재건축 정책이 인기가 없어요. 왜? 우리 인기인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 10년, 15년을 보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일단 내 정권이랑 상관이 없어. 그런데 씨를 뿌려놔야 되는데 일단 당장 재건축 지가 올라가고 재개발 가격 올라가는 게 싫다 보니까 얘를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다. 그러면 분명 똑같은 짓이 재현될 수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때려잡고 공급보다 수요를 억제하고 그러면 똘똘한 채 서울 집값 여기서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텐데, 근데 분명 또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등장할 겁니다. 3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예요. 3번 속지는 마세요. 공급량 대한민국 전체의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의 주택은 약 2천만 호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주택이 있는데 왜 내 집은 없을까? 다주택자 나쁜 놈들, 이 적폐들 때문에 내 집이 없구나 라고 하는데, 주택 보급률도 보면 100이 넘어가요. 근데 왜 내 집이 없을까? 라고 하지만 당장 서울만 본다 하더라도 주택 보급률이 일단 100%가 안 되죠. 93%입니다. 내가 원하는 집이 많은가를 보셔야 돼요. 전국 아파트 평균 주택 가격은 5억, 서울특별시 평균 아파트 가격은 12억. 그렇지만 빌라, 연립주택 보면 어떻죠? 전국 평균은 2억 1천만 원, 서울시 빌라 평균은 3억 3천. 서울의 아파트가 비싼 거지 서울의 빌라가 비싼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에 어떤 공급을 해줘야 돼요? 아파트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빌라 짓겠다, 오피스텔 짓겠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알면서 저러는 건지 모르면서 하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보이죠? 아파트 공급량이 중요한데 아파트 공급량을 2016년부터 꺾인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는 게 정비사업인데 지금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이 다 흔들리고 있다. 세 번째, 지금 하는 곳들조차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볼 게 없습니다. 시간상 쭉쭉 넘어가면 상기 신도시 믿지 마세요. 언제 될까요? 토지 수용하는 얘네들도 빨리빨리 안 되는데 이런 거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린 최종적으로 그래서 어디? 이거 얘기하면서 마무리해 드릴게요. 그냥 압구정 가세요. 돈 있으면. 소장님이 아까 사업시인가 안 된 데들은 가면 안 된다던데. 압구정은 압구정이잖아요. 그 분들도 우리가 빨리 될 거라는 기대를 안 해요.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압구정은 마음이 시켜서 사는 겁니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통장에 내가 압구정 5억만 더 있었으면 사는데, 대출 5억만 더 넣으면 사는데 5억이 부족해서 못 사시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돈만 있으면 사고 싶은 거 다 알죠. 그러면 이 압구정이라는 거에서 상징적인 걸 여러분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소구력이 있는 곳, 재개발로 대체가 안 되는 곳, 이런 곳들은 그냥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압구정만 있을까요? 반포, 잠원, 이촌, 개포, 도곡 많죠. 강남에 있는 데는 재개발이 없잖아요. 그냥 가는 거죠. 이제 동부이촌동도 지금 열심히 가잖아요. 여기 동부이촌동 왜 좋아하죠? 사람들 선호도가 높죠. 여기는 특히 동부이촌동은 그들만의 리그가 되게 강하고 약간 연어처럼 회귀를 하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 동부이촌동 재건축 규제한다고 해서 안 살까요? 그냥 살 거예요. 여의도 안 갈까요? 가겠죠. 목동 안 살까요? 사겠죠. 그냥 가는 겁니다. 제초한 피한테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 가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재건축으로서 이미 소구력이 있는 곳들, 그냥 어쨌든 간에 나 20년 걸려도 어쨌든 그냥 나 압구정이야, 여의도야, 그렇게 가시는 곳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컨설팅 하든 말든 어쨌든 간에 재건축 하려면 지금부터 10년, 15년인데 정권 또 나중에 바뀌겠지, 10년 뒤에는 바뀌겠지 라고 생각하면 그냥 막연하게 갑니다. 어차피 이제 초기인데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면 어디가 살떨릴까요? 애매한 곳들. 당장 마포구랑 성동구 있는 재건축도 어떻게 할까요? 재개발이라는 경쟁자가 있잖아요. 굳이 그 재건축을 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재개발 사면 되지. 왜 재건축을 사요? 그냥 재건축, 물론 그 내에서도 입지가 사업상이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 재건축을 꼭 사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의도에서 재건축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재개발 할 수 있나요? 여의도에 재개발이 있어요? 없어요. 여의도는 그냥 재건축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소구력이 명확하게 있는 곳들이 그런데 그러면 결론이 나오죠. 강남권역, 핵심 지역들이 아닌 재건축들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설령 가지고 있다면 냉정하게 말하면 이제 다음 정권 어떻게 되는지 봐서 그냥 우리 재개발로 갈아탈까? 아니 그냥 신축 살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럼 재개발은 강북의 재개발이 되게 많죠. 수많은 재개발 지역 중에서 관리 처분 인간 안 되들 중에서도 가격 메리트 있는 데는 많아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강북 싫어요 이러니까 그냥 안 갔지. 관쳐놨는데 지금 여러분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분담금 고려하고 그랬을 때 총 매매 금액이 인근 신축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여전히 가격 차이가 몇 억 남아있는 데들 있습니다. 그런 데들 보셔도 되고 아니면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든가 아니면 그래도 안전하게 가려면 2025년도에 최소한 건축 시민은 넘겨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곳 그런 데들까지는 살아남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해서 사이클들 항상 청사진을 그리지 마세요. 항상 최악을 가정하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잘 되면 돈을 벌겠죠. 근데 안 되면 어떡할까요? 투자는 그렇게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최악을 가정했을 때도 살아남는 정비사업이 어딜까? 이걸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보게 되면 분명 언론에서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재개발 끝났다. 재건축 끝났다. 이런 얘기 나올 텐데 다 끝나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 와중에 풍선효과, 살아남는 곳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구분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능한 상급지 가면 좋겠지만 금액에 맞춰서 우리가 서울이라고 하면 당연히 강남이면 좋고 마용성이면 좋고 그래도 노도강이라 하더라도 신축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서울의 신축 아파트, 경기권역이라도 입지 괜찮은 신축 아파트 그냥 투자하셔라. 저는 딱 이 한마디만 마무리할게요. 국토부가 잘해야 된다. 사실 이 영상을 이제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볼 수도 있겠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정책들 꾸준히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탄핵 정국으로 가장 힘들어진 게 일기 신도시거든요. 일기 신도시 지금 막 쭉쭉쭉 사업성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섞여 있지만 부동산 하락론자분들 일본 좋아하죠? 근데 일본에서 진짜 봐야 될 건 안 봅니다. 일본의 도쿄 23구의 신축 맨션 가격은 버블 이전 가격을 돌파했어요. 일본 막 인구 감소한다 해도 다 도심으로 가고요. 신축 좋아합니다. 근데 어디가 무너져요? 지방이 무너졌었는데 여기서도 도쿄도에 있긴 해요. 다마뉴타운은 도쿄도에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핵심지로부터는 30km 떨어져 있는데 여기가 20년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역세권 주변만 어떻게든 도시생하면서 신축 있고 젊은 층들도 살고 있지만 나머지는 황폐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일기 신도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혜 시비가 붙을 정도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분명 이런 얘기합니다. 너 일기 신도시 투자했냐? 왜 자꾸 일기 신도시 그렇게 특혜를 줘야 된다고 얘기하냐? 망국적 부동산 하면서 너 건설사 앞잡이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기 신도시가 그동안 경기도권역에서 인프라라든가 그래도 살기 괜찮거든요. 대표적으로 일산 주민들이랑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우리 일산 살기 좋은데 왜 이렇게 집값이 안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일산 주민들 빼고 다 알죠. 왜 안 올라가는지는. 하지만 그래도 그 주민들이 살기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집값도 유지되고 수요를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20년, 30년이 더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들이 계속적으로 수요를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 황폐되고 슬럼가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서울로 몰리겠죠? 서울 집값 더 올라가겠죠? 이거를 국가적인 차원을 보셔야 돼요. 도시계획적인 차원을 봤을 때 일기 신도시 정비가 돼서 사람이 살만하게끔 계속 만들어줘야 그래야지 서울 집값도 완화가 되는 건데 일기 신도시가 사람 살기 어려워지는 곳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서울로 몰려오겠죠? 그러면 지옥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 전 봐요.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정비가 정말 시급하다. 하지만 시급하다고 말은 해도 정치에 그렇게 할 것인가를 보면 무주택자 비율이 되게 높죠.
없는 분들을 위한 정책, 약간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많습니다. 다주택자 때려잡는 거는 뭔가 그래도 때려잡으면 통쾌하잖아요. 저 적폐들 내 집을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더 어떻게 하죠? 다 팔고 똘똘하는 채로 가죠. 그러니까 팔리는 쪽에 있는 쪽은 무너지는 거고 올라가는 쪽에 있는 데는 가격이 안 들어오면 들어가죠. 제가 이제 1시간 좀 넘게 쭉 정비 사업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조금 암울하긴 해요. 뭐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2025년도가 정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잘 되는 곳도 있겠지만 안 되는 곳도 있을 거고 어려운 곳도 있겠지만 반사이익을 얻는 것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 2025년도 분명 내 집 마련 기회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